자, 연휴 동안에 증시를 뒤흔들었던 이 헝다그룹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월요일에 S&P 500이나 일본 나테이, 중국 상하이 이런 지수들 주요국 증시가 한때 2% 내외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자, 실제로 이 헝다가 부채는 많고 현금은 부족해서 언제라도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쯤은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한번 전해드렸었습니다. 자, 최근에 벌어진 이 요약들은 여러 가지 뉴스들로 정리를 좀 해드린 것 같은데, 헝다가 돈이 어떻게 해서 부족해졌는지, 또 복구는 가능한지는 금요일에 저희가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중국 정부가 과연 헝다를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지원할 것이냐가 가장 큰 중요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까 앞에서 제가 브리핑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헝다그룹은 지금 돈이 없어서 저렇게 빌빌빌 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중국의 인민은행이 역환매 조건부 채권 1,200억 위안어치를 매입을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보면은 헝다그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약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들은 돈 없어서 빌빌빌빌 하고 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시장에 돈을 풀면서 이제 헝다그룹 관련 이슈는 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따닥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헝다그룹 문제는 이거를 이따가 우리가 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제 이 사업 모델이나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사실 정부가 건드리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자, 부영님과도 이야기해보죠. 부영님. 예. 예. 자, 헝다가 이제 이자를 납입할 시점까지 얘기하면서 가능하면 이제 크게 문제 없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사인을 주면서 특히나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조금 전에 선영님이 역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부영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예, 이제 채권을 이제 다시 저희가 저번에 제가 전당포라는 좀 비유를 이제 했었는데, 이제 채권 자체를 시중에 이제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시중에 이제 채권을 맡기고 이제 그 채권을 받은 다음에 그거의 대가로 이제 돈을 지불하고 다시 그 채권을 사오는 이제 방식이고요. 그래서 시중에서 이제 저희가 좀 생소한 개념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FOMC 하면서도 그때도 이제 RRP에 대한 얘기도 이제 했었었고, 이제 계속 이제 얘기하는 개념들이라, 요런 이제 금융 기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채권을 그냥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채권을 한번 판 다음에 다시 그거를 사가는 이런 방식. 그래서 전당포 방식으로도 한다. 근데 왜 할까라고 하면 이제 파는 거는 시장이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만 팔고 다시 사온다라는 전제가 좀 붙게 되면 조금 더 시장에서 그거를 이제 안정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 일반적으로는 거래가 쉽지 않은데 요런 조건을 붙여주면 좀 더 이게 유리하게 진행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진행되는 부분이다 정도로 일단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 기업들이 채권을 그냥 판매만 했을 경우에 생기는 불신보다는 팔고 나서 다시 되살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신용, 그러니까 크레딧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성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이것이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겠군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채권에도 이제 옵션 같은 게, 풋옵션 같은 게 붙어 있으면 내가 채권을 사온 다음에 다시 나중에 팔고 이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라서 분명히 여러 가지 옵션이 붙으면 더 유리한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팔기 어렵거나 좀 안 좋은 조건으로 팔아야 되는데 거기다 옵션을 붙여주면은 이제 리스크라는 게 많이 경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시장에서 좀 더 유리하게 유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 정도로만 그렇다면 이번 역환매 조건부 채권 이것이 헝다그룹 상황을 좀 개선시키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일단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연휴 동안에 연휴 이전부터 계속 그 이슈를 접하면서 팔로우업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이제 대규모 유동성 악화 이런 것들을 지금 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에서의 어떤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대규모 부채랑 여러 가지 이 사업이라든지 실물 경제, 서민 경제까지 연결이 있는 부분에서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시장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예. 어쨌든 뭐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정부에서 공산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떤 지침을 통해 가지고 일부의 자금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가 되는 것들을 이제 속속 보면은 어쨌든 이제 시중에 있는 금융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나 장치들을 이용해서 그냥 충격 그 상태로 이제 방치해 가지고 시장에 노출을 그대로 시키는 방식은 아니고 일부 이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여건 내에서 허락하는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오늘 뭐 단톡방에도 이제 또 관련된 이제 뉴스 같은 것들 또 올려주셨지만 어쨌든 이런 지원을 하는 것 자체랑 뭐 이게 이제 파산을 한다든지 법정 관리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인수한다든지 이런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헝다그룹이 이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다시 회복하느냐랑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 아니면 이 다음에 어떤 연계되는 어떤 조치들이 나오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고 어쨌든 지금은 충격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아니면 공산당이 허락하는 내에서 지원 가능한 기법 내에서 문제를 조금씩 풀고 있다. 네, 그렇게 정도로 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과 현재 시장의 정책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뭔가 큰 파장이나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선영님. 네. 예, 추석을 전후해서 사실 상당수의 전문가들, 특히 이제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 역시도 이번 헝다 사태를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상황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이제 선영님과 부영님이 추석 전에 언급한 대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이로 인해서 굉장히 사실 증시는 들썩였었거든요. 지금도 그 기조는 역시 유지하고 계신 상황이죠? 그럼요. 이게 사실은 이게 왜 이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랑 연결을 하냐면은 이제 헝다그룹의 사업 모델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이제 지방 정부로부터 이제 토지를 경매를 해요. 그래서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다시 또 토지를 경매해요. 그 요거를 또 담보로 또 다시 대출을 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미친 듯이 이제 확대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예전에 리만 브라더스의 이제 MBS 관련 사업이랑 모델이 이 사업 모델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오바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이런 비슷한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요거는 뭐 사업 모델이 똑같다고 이거 가지고 뭐 어쨌다 저쨌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저는 이제 부영님이랑 이제 같이 의견을 계속 하는 대로 사실 헝다그룹 자체가 뭐 중국에서 큰 부동산 기업인 건 맞지만 뭐가 다르냐면은 헝다그룹은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이제 아침에 우리가 계속 이제 봐왔던 대로 이제 어디죠? 그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정부가 돌격패만 그냥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경제에서 망가진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만일 뭐 공산 자기들의 어떤 전공과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면 돈을 찍어서라도 막아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이거는 이제 기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뭐 똑같다 보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석이에요.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 헝다그룹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이제 이야기 나눠야 될 포인트는 사실 중국의 전방위적인 이 시장에 대한 규제 압박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번 상황도 아닌 것 같지만 시장에 대한 이 중국 정부의 이 규제에 압박스러운 부분들이 다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 이면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보여주고 있는 또 현재 중국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공동 부유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포인트에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선영님 보시기에 이러한 지금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된다면 일단 헝다에 좀 집중해 봤을 때 이 상황이 개선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헝다가 날아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헝다가 날아가면 누가 문제가 되냐면은 헝다 그룹 총수들도 문제 없어요. 왜냐면 얘들 배당 때려버리면 끝이니까 뭐 자기들 뭐 때려 부은 거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총수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뭐 중국 정부에서도 사실은 뭐 자기들 가져갈 거 다 가져갈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고, 결국은 이제 중국의 인민들이 여기다가 이제 예수금으로 이제 건물을 사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돈을 넣어놓은 사람들이 제일 디폴트가 돼서, 진짜 중국 정부가 걱정하는 거는 그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대로 날아가게 중국 정부가 두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자, 부영님께도 마지막으로 해당 의견을 다시 한번 똑같이 드려보죠. 부영님, 예. 저희가 뭐 금요일 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중국식 자본주의, 이것이 이제 부동산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 전체적인 전방위 규제에 중국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한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조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속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와 같은 헛다와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희 스페셜 줌 세션도 그랬었고, 제가 사실 크라이 오늘 아침에서 성배 아나운서님이랑 외부 강연 처음 했었던 것도 그랬었고,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었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불안이나 이렇게 무역 전쟁에서의 확장일로 이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대규모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될 거다. 그때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리스크 관련 이제 세션 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세 가지 메이저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시장이 그것들의 중첩이나 그것들의 어떤 그 파생 이슈들 갖고서 계속 이 이슈를 소화하면서 시장이 끌고 갈 거라, 이제 상시 리스크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예. 그 이제 흐름의 일관성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슈고, 단순히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확대되면서의 어떤 그 디커플링,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체제로, 그리고 서로 이제 연결이 돼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서로 이제 끊어내는 거죠. 그 끊어내기 위한 이제 과정에서 오는 또 어떤 충격이라든지 어떤 그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앞으로 앞 선배님도 좀 언급해 주셨지만, 이렇게 다 이제 완화가 됐다,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속단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너무 좀 리스크에 대해서 좀 간과한다고 저는 여전히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다. 다만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또 이게 확전이 됐구나, 또 확산이 됐구나, 이러면 어떻게 내가 그 전에 대비했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 전략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일 거고요. 이런 것들이 네. 대비를 안 하시거나 예측을 안 하시거나 전혀 방치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또 갑자기 무슨 일이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해서 계속 혼란만 가중되겠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갖고 이 팔로우업을 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오늘 어떤 얘기를 들었다, 어떤 뉴스가 있구나, 이런 얘기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이런 시나리오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 저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은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사실은 조금은 더 행동이랑 이어서 가보시면 이 공부도 좀 더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야기들도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중국의 현재 이 분위기, 그리고 중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깊게 얘기할 필요가 있긴 한데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40여 년 동안 중국은 이제 고도 성장을 추구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양극화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양극화, 또 빈부격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진핑 정부가 공동 부유를 내세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분배로 확 돌아선 이유, 그리고 규제책이라든지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칼날을 들이대는 이유, 부영님의 관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내거는 건 뭐 공동부유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배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뭐 추가적인 이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공산당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이제 다수의 사람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선불론이라고 그러죠. 이제 일정 계층들이나 이제 빨리 부자 될 사람들 먼저 부자 되라 약간 이런 방식으로 시장을 드라이브 했었고 그 어떤 욕망의 격차 어떤 성과의 격차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을 움직였다면 지금은 그 욕망의 격차나 성과의 격차 어떤 그 보상의 격차를 갖고서만 사람들을 움직이기에는 중국이 앞으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부분들이 기존의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흐름을 갖는 부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중앙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끌고 가는 방식으로 더 통제력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일정 그 선불원에 기반해서 일정 주축을 움직여가지고 하는 방식보다는 저희가 통제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좀 많이 불편하죠. 그걸 이제 반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많이 이제 앞으로 통제할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떤 이제 분배라는 그 기치를 내걸면서 사실은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정말 분배로 가느냐보다는 사실은 공산당의 말을 더 잘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배분을 해주고 그리고 기존의 선불론이라는 그 정책 하에서 있었던 기조들을 이제는 이런 식으로 안 가고 이렇게 바꿀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이게 성장과 분배에서의 선택이라기보단 공산당이 앞으로 그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기존과의 문법이 바뀌는 거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거고 여전히 이제 빈부격차나 이런 거는 더 가속될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오픈 채팅방에 굉장히 많은 헝다와 관련된 뉴스들을 저희 크라에 오늘 아침 저희 크루님들이나 또 저희 주주님들이 올려주고 계셨습니다. 뭐 헝다 사태, 정부가 개입한 후에 파산 절차를 밟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굉장히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선영님과 마무리 한번 해보죠. 선영님. 네. 자, 희성님께서 헝다그룹 사태를 보면 시진핑이 모든 기업을 길들여서 국유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헝다그룹이 그 본보기가 되는 것 같다. 헝다가 파산을 하게 되면 외국 자본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중국 공산당이 그걸 원하지 않지 않겠냐. 자,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선영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헝다 건드리는 것 자체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헝다그룹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홍콩계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싱가포르 자금계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취자인 회장도 지금 거의 홍콩계 쪽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건 정확한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미 이 중국에서 이제 밖으로 보면은 다 같이 잘 살자 뭐 공동부유를 내세우긴 하지만 앞에서 부영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는 하나의 핑계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우리 자금 아니면 다 나가라 거의 이런 느낌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 사실 중국은 좀 그동안 많이 좀 심했잖아요.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출을 거의 뭐 한 70-80%까지 내줬고 뭐 1인당 뭐 집을 뭐 한 10채씩 막 가지고 있었고 그 어쨌든 이거는 언젠간 터질 만한 이슈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국이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중국은 나라 자체가 거의 빚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빚이 한번 터지면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출을 제한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브프라임은요, 이제 미국의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줘서 생긴 문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들어가면서 이제 기업의 돈줄이 마른 거예요. 문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같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 지금까지 이제 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눈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이제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또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 헝다의 부채가 중국은행에서 빌린 위안화 부채라면 사실 인민은행이라든지 중국은행들이 그냥 그 부채를 너그럽게 용인만 해주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중국은행 말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빌린 달러 부채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연장을 하거나 삭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짚어봐야 될지요, 선장님?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중국은 지금 보면은 그냥
그냥 딱 하나 일맥 그냥 한 라인으로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중국 내 자본이 아닌 다른 해외 자본이라고 하면은 다 죽이기 가는 것 같고요. 어쨌든 헝다그룹 자체를 건드리는 것도 헝다그룹 자체가 이제 홍콩 자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 뭐 미국계 자금이나 해외 자금들 들어와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는 뭐 글로벌 경제 시장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거 가지고 굉장히 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연결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 헝다그룹 그렇게 엄청난 수준은 아니에요. 솔직히 해외 자금이 들어가봤자 사실 중국에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정도 줄도산이 해외 기업들도 줄도산 날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판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되느냐라는 포인트는 연쇄적인 이 연결고리들 때문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에서 빌린 자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 퀘스천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해주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우리 두 전문가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큰 파장이 생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